10월 국정감사에 대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정감사가 예년처럼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CEO들을 면박 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를 따내기 위해 내놓는 파격적인 공약이 결국 일반 분양 가격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70가 일주일 만에 3,000대의 판매량을 올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 소문 유포나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국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면박주기용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민간기업 CEO들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 국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상용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원내 교섭단체 간사간 회의를 통해 대기업 CEO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로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장동현 SK 대표이사,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하영구 은행연합 회장, 김승유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문 사장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유력시 됩니다. 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 문제를 놓고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의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이익 배분 등의 문제로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차의 윤갑한 사장은 자동차 리콜 문제로 최종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GS칼텍스의 허진수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정무위 국감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CEO를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은 대기업 CEO들을 국회에 불러 예년과 같이 면박을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국회의원들의 증인 채택 움직임에 해당 CEO는 관련이 없음을 알렸지만 국회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 요구로 상당수 CEO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CEO들이 국회에서 질문 한 개 받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는 풍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시공사로 파격적인 금융지원 조건을 내건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무상 지원될 예정이지만 결국 일반 분양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재건축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화끈한 공약은 다른 단지에도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분양가 상승은 인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조합원 59%의 선택을 받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됐습니다. 업계에선 7천만 원에 달하는 이사비를 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환원하기로 하자 조합원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롯데건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을 대납하겠다고 밝혀 국토교통부가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재건축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공약이 계속되자 이는 결국 일반 분양 가격에 전가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가 오르면 인근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른다는 점입니다. 고분양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최근 재건축 조합들은 당장 분양하기보다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달 말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원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을 못할 바에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즈음 분양하는 후분양제와는 다르단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실제 지정 지역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면서 분양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입니다. 한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강남권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전주 상승폭의 3배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야심작 G70가 놀라운 초반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0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G70가 과연 내후에 한해 흔들리던 현대차의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제네시스 G70의 초반 흥행 돌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3,000대를 팔았습니다. 신차 효과가 맞물린 결과지만 현대차에게는 남다른 의미입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판매 반토막, 내수 부진 등 악재들이 산적한 가운데 분위기 전환을 꾀할 구원투수로 등장한 겁니다. 당초 G70의 올해 판매 목표는 5,000대. 판매 돌입 일주일 만에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는 동급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판매량입니다. 지난해 BMW 3 시리즈는 월 평균 722대, C클래스는 709대를 팔았습니다. 경쟁 모델의 약 4개월 판매량을 불과 일주일 만에 팔았다는 점에서 초기 성과는 긍정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BMW 3 시리즈 등 동급 수입차를 잡겠다던 포부를 입증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예비 구매자들의 관심도 상당합니다. 시승차 100대를 추석 연휴 기간에 빌려주는 시승 이벤트에 무려 4만 5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4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차량 출고 속도가 판매를 따라가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 출고된 인도내 물량은 400대 수준, 계약 건수의 약 7분의 1 수준입니다. 제네시스 야심작 G70,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떨쳐내고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 소문 유포나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이른바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치 테마주 광풍이 불었던 지난 18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전체 적발 건수와 혐의 금액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통한 사건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대선 관련 정치 테마주 147개 종목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 결과 33개 종목에서 위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 원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47명이 6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적발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은 18대 때 60%를 넘어섰지만 19대에서는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 알려진 회사의 주식을 허수 매수 주문하는 등 시세 조정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풍문을 유포해 테마주로 만들어낸 사례가 늘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는 대선 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인사를 임원으로 위장 영입하고 자신의 회사를 대선 테마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했고 대표이사는 본인이 보유한 차명 주식을 매도해 10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 투자자 3명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둔 뒤 해당 회사의 대표가 대선 후보와 같은 성씨의 친인척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수백 회에 걸쳐 증권 게시판에 올린 뒤 부당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수 중 이 같은 풍문 유포 관련 사건 비중은 26.7%로 지난 18대 대선 시 9.6%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기업 실적과 무관한 정보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 추석은 역대 최장의 황금 연휴인데요. 그런 만큼 선물 구입 등 추석을 준비하느라 돈 들어갈 곳도 많으실 겁니다. 카드사들도 이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명절 연휴가 작년보다 길어지면서 카드 사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카드사들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털 카드고릴라가 추석 연휴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혜택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 쇼핑몰 할인이 4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백화점, 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의 할인 혜택을 풍성하게 내놨습니다. NH농협카드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롯데카드는 롯데마트에서 선물 세트 구입 시 최대 30%를 할인해주거나 결제액의 5%를 롯데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KB국민카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10만 원 이상 한가위 선물 세트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특정 선물 세트나 차례용품을 최대 30% 할인해줍니다. 삼성카드는 전국 이마트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결제 금액에 따라 5천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통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우리카드는 누적 3만 원 이상 결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열차 승차권 5천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롯데카드는 고속 시외버스 모바일을 통해 결제하는 고객 모두에게 5% 청구 할인을 해줍니다. 신한카드는 올패스 카드로 고속 시외버스 요금을 결제하면 최고 30% 할인해주고 최초 결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을 지급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파리바게트 가맹점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한 고용노동부 결정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파리바게트 사태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상황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 파리바게트 본사는 인력 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업체가 가맹점에게 이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리바게트 본사가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SNS를 이용해서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들이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게 월말 주문이었거든요. 이게 팀에서 자기네 그 주문 금액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말에 이제 그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사들한테 계속 한 개 더 넣어라, 2개 더 넣어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 가맹점주 돈이 나가는 거니까 사장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처음에는 이렇게 카톡으로 보고가 오다가 증거 안 남게 전화로 해서 20만 원 부족하니까 20만 원치를 더 채워서 넣어라 이런 식의 그런 연락도 오고 또 그리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는 사실상 본사 소속이니까 이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시정 지시를 내린 겁니다. 반면에 파리바게트는 가맹사업법상 품질 관리를 위해서 본사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빵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한 건데 이 고용노동부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리바게트 입장에서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직접 고용을 할 경우에 이 파리바게트는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파리바게트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했을 때 예상되는 인건비를 분석해보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인건비가 더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리바게트 한 해 영업이익에 맞먹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맹점 수익성 악화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력 파견 업체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 당장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개의 인력 파견 업체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 중에 8개 업체가 파리바게트 한 곳에서만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맹점주도 이번 논란의 중요한 한 축일 텐데요. 가맹점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정의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점주 측의 목소리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빵기사들의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이 직접 고용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인건비를 전가하고 본사의 간섭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또 제빵기사가 본사 직원이 돼버리면 이 점주가 제빵기사들에게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본사 직고용해가지고 보내면은 이쪽에 이제 하청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가 또 지시하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함께 같이 좀 해줬으면. 네, 점주의 지위에도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다면 파리바게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오늘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25일 안에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고용부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고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리바게트도 오늘 3자 협의체를 검토해보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리바게트 측은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단체의 인력 파견 업체가 함께 상생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시정 명령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보경 기자와 파리바게트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사적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 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민간 임대의 75%까지 정보가 파악되고 이를 토대로 전월세 상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테스트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가 2022년까지 커넥티드카 사업에서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T는 오늘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커넥티드카 사업을 위한 비전과 사업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KT는 단순히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AI가 결합한 차량 플랫폼 등을 공급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 사업자로서 거듭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T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해 6개국 13개사에 이르는 자동차 브랜드들과 커넥티드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국내 출시되는 커넥티드카 중 자사 서비스가 들어가는 차량 비중이 75%이며 2020년에는 91%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 3%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78%로 전월 대비 0.6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3%대로 하락하기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KB국민은행이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저금리 단체 협약 상품인 무궁화 대출을 대거 취급했고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은행이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대출 금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지난달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연 11.3%로 전월 대비 0.35%포인트 올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신용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선보인 사익돌 신용대출 공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기준 사익돌 대출 누적 대출액이 1조 33억 원으로 1차 공급 목표인 1조 원을 1년여 만에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사익돌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9만 7천 명에 이릅니다. 사익돌 대출을 받은 이들의 60% 이상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에서 40대였고 연체율은 1.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연체율이 6.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사익돌 대출은 정부가 신용등급 4에서 8등급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에게 연 5에서 15%대 중금리로 대출해주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출시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서울보증이 중간에서 보증을 서주는 구조여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일반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어린이용 기저귀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제6차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이하가 대표자인 사업체는 작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는 창업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숙박 음식점업에 집중됐다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바깥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어제보다 4도나 낮았고 한낮에도 선선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일부 내륙과 산간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정도로 더욱 쌀쌀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로 오늘보다도 더 떨어지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22도로 역시 오늘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고기압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 경기, 강원도로는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저녁에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중북부는 저녁에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1도, 춘천은 6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고요. 아침 기온 울진 10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으로도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도 전주 21도, 대구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새벽 한때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